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학개론 기본 이론 강의 첫날입니다. 저는 부동산 학개론 강의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제 카페, 다음 카페에 있거든요. 다음 카페에 들어가셔서 부동산 학개론 이종호 치시면, 한글로 치시면 돼요. 한글로 치시면 제 카페에 들어가실 수가 있고, 오늘 자료 받으셨죠? 예, 받으신 자료 이제 해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시고 싶으시면 카페에 들어가시면 해설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보강이라든지 추가적인 강의도 올려놓을 테니까 그렇게 카페 가입하셔서 보시면 돼요. 부동산학 다음에 가셔서 부동산학 개론만 쳐도 연관 검색어에 이종호가 떠요. 진짜입니다. 지금 쳐봐. 예.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 이종호 치시면 제 카페 가입하실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수업 관련된 자료들을 다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쭉쭉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강의 자료 해설 같은 거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1월달, 2월달 수업을 진행할 건데, 그 수업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1, 2월이 이제 기본 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본 이론. 이론 수업을 할 건데, 3, 4월 달이 심화 이론입니다. 심화 이론. 5, 6월 달에 이론 마스터. 이렇게 해서 이론을 총 6번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거 이론 수업이에요. 예. 이론 수업이 총 6번 진행이 되는데, 기본 이론, 심화 이론, 마스터 이론은 좀 성격이 다 달라요. 예, 조금씩 좀 수업을 다르게 진행할 건데, 기본 이론, 이번에 진행하는 기본 이론에서는 수업을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해 봤었는데, 수업을 이제 전체 범위를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총론부터 감정평가론까지 전부 다 진행을 할 건데, 뭐만 할 거냐면,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내용들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5번 치는 동안 한 번 나오고 이랬던 부분들은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시험 한 5번 치는 동안 적어도 2-3번 이상 나왔던 것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뼈대, 골격을 이제 만들어 보겠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 4월 달 심화 이론은 이 심자가 깊을 심자인데, 우리가 자꾸 심화, 그러니까 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다른 수업은 잘 모르겠고 부동산학 개론 수업에서의 심화는 자세할 심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1, 2월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3, 4월 달에는 꼭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한 번이라도 언급이 되었던 내용들은 쭉 한번 다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예. 5, 6월 달에는 다시 한번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그림이 좀 찌그러진 것 같은데, 범위를 조금 넓히겠습니다. 이렇게 넓혔다가 다시 한번 모아주셔야 됩니다. 간혹 공부를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끝까지 넓히시는 분들이 계세요. 뒤로 갈수록 계속 넓히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신 분들은 합격하기가 진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한번 넓혔다가 다시 좁혀주는 과정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1, 2월 달에는 기본, 3, 4월 달에는 심화, 5, 6월 마스터 이론을 가지고 수업을 할 건데, 이걸 갖다가 뭐로 수업을 할 거냐면 기본서라는 걸 가지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이 교재가 기본서예요. 기본서. 기본서 그러면 요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교재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시험장 갈 때까지 보셔야 돼요. 시험장 갈 때까지. 합격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요거 10번 보시면, 교재 처음부터 끝까지 10번 보시면 합격합니다. 아니, 그럼 한 달에 한 번 봐도 된다는 거니까 10월 달까지, 그죠? 다 합격을 하겠네 하는데, 요거 3번 이상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3번 이상 보고 시험장에, 제가 보는 거 빼고, 저랑 같이 보는 거 빼고 혼자 3번 이상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집에 가서 편한 마음으로 10번만 읽으시면 무조건 합격을 합니다. 10번 읽고 불합격하시는 분들을 저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합격하는 방법 알았습니까? 예. 저랑 열심히 수업을 하고 집에 가서 10번 정도만 보시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100%.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 기본서에는 어떤 게 이제 표시가 돼 있어야 되냐면, 기본서에는 상당히 중요한 것만 체크가 돼 있고 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만. 근데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욕심이죠. 공부를 하시다 보면,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오늘 저 처음 보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마음에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앞서서 책에다가 막 이것도 적어놓고 저것도 적어놓고 막 다 필기를 이렇게 해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16년 10월 중순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시험이 10월 29일에 있을 거거든요. 10월 29일에 있는데 지금 10월 20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시험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열흘 앞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체크해 주셔야 되냐면 이제 아주 우리 기본서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체킹을 하시고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책에 이것도 적혀 있고 저것도 적혀 있고 이렇게 되면 중요한 내용을 한눈에 보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한 20일쯤 되면 하루에 부동산 학개론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봐야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달 동안 보는 교재를. 그리고 10월 한 25일쯤 되면 오전에는 개론 보고 오후에는 민법 보고 이렇게 반나절 만에 한 과정을 전체를 끝내야 되는 그런 날도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재에 이것도 적혀 있고 저것도 적혀 있고 하면 핵심만 파악하시기가 힘들겠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교재는 그 1월달, 2월달에는 볼펜을 다 집어 넣으시고요. 연필로만 수업을 듣습니다. 연필로만. 언제든지 지울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우겠다. 그러니까 그 연필로만 수업을 들어주시고 볼펜으로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볼펜 언제부터 쓰냐면 3, 4월달에 볼펜을 쓸 거예요. 1월달, 2월달에는 연필로만 샤프로만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 4월달에 교재 정리를 하고요. 5, 6월달에 그걸 확인하는 과정으로. 그래서 1월달, 2월달에는 일단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 부분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그냥 건너뛸게요. 사실은 학원에 나오신 이유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제가 사실 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도 아직도 제가 올해로 강의가 16년 차인데 아직까지도 이 고민을 해요. 이분들한테 체계를 가르쳐야 되느냐 아니면 시험에서 중요한 것 위주로 진행만 해야 되느냐 아직까지도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1월, 2월 달에는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중요 부분이죠. 중요 부분을 진행을 할 거고 3, 4월 달에는 교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교재 정리. 교재 정리라 하면 교재에다가 이제 밑줄 긋고 별표 치고 형광펜하고 하는 과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면 그 제 교재에다가 밑줄을 그을 거거든요. 제가 쓴 교재고 밑줄을 그을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근데 밑줄을 그어옵니다. 제 교재에다가 형광펜도 쳐서 옵니다. 나중에 한번 봐봐요. 형광펜도 쳐서 오고. 그래서 그 교재를 여러분들 교재랑 똑같이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3, 4월 달 수업을 들으시면 어떻게 보면 16년 노하우의 부동산 학교에서 중요 부분을 파악하는 스킬, 테크닉을 여러분들 교재랑 제 교재랑 일치시키는 과정으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전까지는 교재에다가는 연필로 그냥 가볍게 체크 정도는 하셔도 되지만 절대로 교재에다 뭘 써넣는다든지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5, 6월 달에는 이게 이론 마지막 과정이에요. 요게 끝나고 나면 이론 수업은 없어요. 7, 8월 달에 문제풀이 들어가고 9월 달에 동형 모의고사 쪽집게 백선에서 나머지 4개월은 문제만 푼단 말이에요. 문제를 풀기 위한 응용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달, 6월달에는 같은 이론 수업이라도 자꾸 문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하시고 개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이번 시험은 올해 시험은 부동산 학개론이 조금 난이도가 높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목표 점수를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부동산 학개론의 목표 점수를 65점 정도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5점. 요것만. 그래서 조금 불안하다 싶으시면 민법에서 조금 더 잡으세요. 민법이 약간 쉬울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민법에서 한 70점 이상 정도로 목표로 잡고 개론 한 65점 정도만 목표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5점. 가능하겠죠? 안 되겠어요? 65점. 근데 이 65점을 제가 어떻게 만들어 드릴 거냐면 일단 7월달 전까지는 집에 가서 따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셔도 그러니까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는 그러니까 부동산 학개론 수업 한 날은 오후에 가서 부동산 학개론 복습해 주는 그러니까 하루에 부동산 학개론 하루만 딱 시간 투자를 하셔도 65점이 나오게끔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수업 시간에 상당히 집중해서 수업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고민을 많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거 O겠습니까? X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수업 시간에 대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대답을 하고 안 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O입니까? X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자기 생각을 X로 대답을 했어. 근데 제가 그게 X래. 그럼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처음 딱 들었는데 X라는 생각이 드셨지 않습니까? 시험장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 딱 생각했던 게 맞추었다. 근데 내가 질문 드렸어요. 여러분들 O라고 했어. 그럼 답은 X야. 그럼 여러분들이 맞겠어? 내가 맞겠어? 근데 내가 맞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는 그런 것들만 열심히 잡아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면 수업 시간에 열심히 투자한 것만으로도 65점을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65점을 맞는 방법. 이번 시험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다의 기준이 뭘까? 첫 번째는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통상 계산 문제가 6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나와요. 10개. 예. 점수로 한 사람은 한 15점에서 한 25점 사이, 15점에서 25점 사이가 계산 문제. 어떻게 보면 약 한 4분의 1 정도 또는 5분의 1 정도가 계산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학 개론에서 얘기하는 계산 문제는 진짜 난이도가 높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의하는 제가 풀어도 한 2, 3분 걸리는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개론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답을 못 찾는 계산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나는 푸는데 다른 개론 선생님들 중에서는 답을 못 찾는 계산 문제도 종종 있어요, 진짜. 근데 그런 계산 문제까지도 우리가 맞추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서 한 기본적으로 한 4개 정도, 4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점수로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점수로 여러분들이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개론이 쉬울 때는 이걸 안 하셔도 돼요. 부동산학 개론이 어려울 때는 이걸 해주셔야 되는 게, 작년이 최근 10년, 그러니까 2015년이 최근 10년간 부동산학 개론 중에서 난이도 가장 낮았어요. 그때 계산 문제가 몇 개 나왔냐면, 7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풀 수 있는 게 한 5개, 6개까지도 풀 수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최근 10년간 가장 쉬웠던 부동산학 개론이 2014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이 되겠지. 그때는 계산 문제 11개 나왔습니다. 11개. 벌써 몇 개 차이 나느냐면 4개가 차이 나는 거예요. 점수로 한 사람 몇 점? 10점이 나는 거예요, 10점이. 그러니까 이게 시험 이렇게 나올 때는요, 이걸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근데 이 10개, 11개를 아예 포기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경을 언제부터 쓸 거냐면 지금부터 신경을 쓸 겁니다. 1월달, 2월달부터.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제가 이거 계산 문제입니다 하고 강의를 하면요, 열심히 참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창시절에 수학 별로 안 좋아하셨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관계없어요. 수학 아닙니다. 수학 아니고. 그냥 계산이야, 계산. 계산이라고 해서 또 막 크게 어려운 계산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안 맞출 거니까. 그러니까 6개에서 10개 나왔을 때 4개 맞추면 되니까. 알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만 잘 따라오셔도요, 한 4개 정도의 계산 문제는 쉽게 맞출 수가 있다. 계산 문제를 4개 맞추고 시작하는 거랑 안 맞추고 시작하는 거랑 큰 차이가 있다. 일단 계산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 나왔을 때 맞추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나중에 계산 좀 잘 해놓으시면요, 시험장 들어가실 때 상당히 든든합니다. 든든하다. 두 번째는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 중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 부분이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 하나가 좀 이따 책에다 별표 쳐드릴 거예요. 수요 공급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수요 공급 이론은 문항수로 치면 한 4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4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수요 공급을 잘하는 사람들은 4문제 중에서 한 3개를 맞춥니다. 근데 수요 공급을 못 하시는 분들은 4개 중에서 다 틀리는 분도 많습니다. 이걸 갖다가 전문용어로 3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변별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이랑 하지 않은 사람이랑 차이가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 공부하다 보면 이제 오늘 수업하는 내용이 부동산학 총론이거든요. 한 3문제 나와요. 총론. 총론 잘하는 사람들 보통 몇 개 맞추는지 아세요? 3개 나오면? 3개 맞춰요. 근데 총론을 못 하시는 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총론이 나오면 몇 개 맞추는지 아세요? 그래도 한 3개 맞춰요. 그래서 3개 맞춥니다. 총론은 공부를 열심히 한 자와 열심히 하지 않은 자 사이에서 구분하기가 힘든, 그러니까 난이도 상이 없어요. 오늘 수업하는 내용은. 중과 하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파트들은 열심히 공부를 사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는 파트인데 요거 그렇지 않다. 두 번째, 부동산 투자론.
상당히 중요한데요. 부동산 투자론. 투자론이 한 5개에서 8개까지 출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이 어렵다는 해는 이 투자론이 많이 나와요. 5개 쪽이 아니고 8개 쪽에. 그러니까 뭐 4, 5개 이렇게 쪽보다는 7개, 8개 쪽에 가능성이 많죠. 우리 부동산 학계는 원탑입니다. 원탑. 투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이걸 갖다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투자론도 만약에 8개 나온다고 쳤을 때 잘하는 사람은 한 5개, 많게는 7개까지 맞춰요. 제가 자꾸 한두 개를 빼는 이유는 계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엄청 어려운 계산 문제를 제가 포기할 거니까. 근데 못하시는 분들은 한두 개밖에 못 맞추시는 분들도 허다합니다. 이게 점수 차이가 10점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마지막으로 감정평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평가론. 감정평가론이 한 6개에서 8개까지 출제가 됩니다. 6개에서 8개까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부동산 학기로는 양대 산맥 그러면 투자론과 감정평가론. 우리 3종 세트 그러면 수요공급까지 추가해서 3개를 봅니다. 나머지 파트들은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셨다가 한 5월 달부터 시작을 해도 충분한 파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알고 싶어 할 거예요, 지금은. 저는 이것보다도 이게 더 어려운데요 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파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처음이겠지만 저는 매년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저보다 그 중계를 잘 하시는 분들은 훨씬 많겠죠, 앞으로. 그 다음에 다른 각자의 어떤 역량으로 다른 부분에서 앞서는 분은 훨씬 많겠죠. 하지만 공인중개사 부동산 학개론만은 여기다 저보다 잘하는 분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저한테 제가 전문가예요. 제가 제시하는 방법을 그대로 스폰지처럼 따라 주셔야 됩니다. 저는 누가 걱정이 되냐면 학창시절에 공부를 좀 잘하셨던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학창시절에 공부를 좀 잘하셨던 분들 손 들어봐요. 좀 자신 있게 공부를 좀 하긴 했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강의하는 사람이 공부 방법을 각 과목별로 제시를 해도요 안 따릅니다. 안 따르고 자기 나름의 공부 방법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는 공부 참 잘해 보이는데 시험장에 가시면 자꾸 불합격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걱정이 돼요. 누가 합격을 잘 하시냐면요, 시키는 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만 딱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적은 시간 투자 대비 효과를 크게 해서, 그러니까 효과가 크다는 게 고득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하는 게. 고득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합격 점수 금방에서 딱 합격을 1년 만에 딱 합격하고 이 바닥을 떠나는, 깔끔합니다. 딱 1년 하라는 대로 딱 열심히 하고, 그죠? 그리고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해서 딱 합격 금방에 점수 맞고, 그 다음에 이 바닥 깔끔하게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자격시험 공부는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제가 왜 아까 학창시절에 공부 좀 잘하셨던 분들이 걱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분들은 자꾸 점수를 잘 맞으려고 그래요. 잘 맞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애가 내보다 공부를 못해 보이는데 70점 맞은 거야. 그럼 나는 75점 맞고 싶은 거지. 맞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 시험 몇 점이면 합격이에요? 60점 합격인데 그걸 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저 내면에, 자기 깊은 내면에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쟤보다는 내가 잘해야 돼. 절대평가 시험인데 자꾸 상대평가 시험으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아까 제가 계산 문제 한 10개 정도 나왔을 때 6개에서 10개 사이 나왔을 때 4개 맞추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어려운 계산 문제도 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걸 풀어버리면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3, 4분 걸려버린단 말이지. 그런 거 갖다가 한 5개 풀고 나면 문제는 풀긴 풀었어. 근데 시간이 훅 지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민법 20개씩 찍고 나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도 합격생들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학원에서 1등부터 50등 사이는 다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1등부터 80등 사이도 다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80명 넘게 합격생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1등부터 80등 사이는 다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상위권에 랭크된 분들 중에서 불합격하신 분들이 꽤 계세요. 저 사람 되지 않겠나 싶은데 안 되시는 분들이 꽤 계시다고. 그런 분들이 제가 아까 걱정했던 그런 부류의 분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분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었는데 합격자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슬아슬하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조금 이렇게 속도는 늦어요. 이렇게 이해하는 속도라든지 암기하는 속도라든지 시험 문제 푸는 적용 능력은 좀 떨어지십니다만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여서 합격 점수 금방에서 합격을 하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최종 승자인지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합격하면 장땡입니다. 그 자격시험 이 바닥은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막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근데 불합격이었어. 그러면 그냥 땡. 남들이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딩가딩가 노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합격했어. 그럼 장땡. 이 바닥이 그런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동등한 입장이에요. 수평적 관계인데 지금으로부터 10개월 후에는요. 위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합격자와 불합격자로 달라집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친구분들이 간혹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되려면 둘 다 돼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친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속 친분을 유지하고 싶으면 안 되려면 둘 다 떨어져야 돼. 그래야지 계속 친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명 되고 한 명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대충 느낌이 오죠? 한 명이 됐어. 한 명이 안 됐어. 그러면 된 사람이 안 된 사람한테 뭐라 그래? 괜찮아. 내내 하면 되지 뭐. 그럼 안 된 사람이 뭐라 그래? 재수없어. 지는 됐으니까 저런 얘기하지. 어떻게 내가 이 공부를 안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친구가 그걸 느낀단 말이야. 합격한 친구가. 연락을 안 해. 점점 멀어지고. 둘은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지. 그래서 사이가 벌어지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심지어 뭐도 봤냐면 부부가 같이 와서 수업을 듣다가 한 분이 되고 한 분은 안 되고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부부는 이제 같이 공부하지 말라 그래요. 일단 한 명부터 먼저 한번 해보라. 둘 중에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먼저 한번 해보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하고 싶은지는 대충 느낌이 오죠. 예. 그러니까 이 공부는, 자격시험 공부는 열심히 한다고 꼭 되는 시험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막 시금을 전폐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한다고 꼭 되는 시험도 아니고, 전략과 전술을 잘 짜야 되는 겁니다. 어떤 전략과 전술을 짜서 공부를 해야 될지는 제가 11월 달에 오리엔테이션 강의 1시간 한 게 있거든요. 그걸 다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동영상으로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11월 달 제 첫 강, 입문 강의 제 첫 강을 보시면 공인중개사 전반에 대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재는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손대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저희 수업만 열심히 따라와 주시는 걸로 처리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예.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마무리 짓고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표지까지 완전히 덮으셨다가 표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을 넘기십니다. 교재를 완전히 덮으셨다가 표지 포함해서 6장을 넘기시면 컨텐츠 해서 이 책의 목차가 나옵니다. 차례. 표지 포함 6장을 넘기시니 차례 나옵니까? 예. 자, 일단 교재를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 제 1편은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되어 있나요? 예. 부동산학 총론. 옆에다가 연필로 세문항이라고 적어둡니다. 총론은 세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세문항. 요거는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어디서 몇 개 나오는지를 알고 공부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문항 적으셨나요? 예. 별로 안 중요합니다. 오늘 이거 할 건데 별로 안 중요합니다. 됐어요. 예. 오른쪽 페이지. 제2편에 부동산 경제론 하고 나옵니까? 예. 경제론은 5문항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일단. 5문항. 5문항 적어놓으셨는데 장이 몇 개로 구성이 되냐면 2개 장으로 구성이 돼요. 1장이 뭐죠?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 거기다가 4문항. 4문항이라고 쓰고 별표 2개 해주시죠. 2개. 별표 2개 하셨나요? 예. 그 제일 밑에 제2장에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는 한 문항이죠. 한 문항. 별 없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봅시다. 부동산 경제론은 총 몇 개가 나오는데 5개가 나오는데 대부분이 어디서 출제가 되고 수요 공급에서 출제가 되고 뭐가 중요하다? 수요 공급이 중요하다. 그러면 혹시 체력이 떨어져서 수업 시간에 잠을 좀 잘 수도 있잖아. 사람이 잠을 잘 수도 있거든요. 어디서 자야 된다? 경기 변동에서 자야 된다. 알겠죠? 예. 수요 공급에서는 주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장 넘기시겠습니다. 넘기시면 제3장 부동산 시장론 보이십니까? 5개, 5문항 정도 출제됩니다. 적어 놓으시고. 별로 안 중요합니다. 장도 건너뛰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제4장에 부동산 정책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별표 1개. 별표 1개. 5문항. 5문항. 5문항 적어 두셨나요? 예. 왼쪽 시장론은 5문항인데 별이 없죠? 오른쪽에 정책론은 5문항인데 별이 있죠? 이유는 알겠죠? 3글자. 변별력. 변별력. 변별력 못 들었어, 아까? 변별력. 그 밑에. 파트 5. 부동산 투자론 나옵니까? 거기는 별 3개. 별 3개. 그리고 옆에다가 5문항에서 8문항까지라고 적어 두시죠. 5문항에서 8문항까지.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5문항 쪽보다는 8문항 쪽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면 파트 6번째 부동산 금융론이 나오고요. 별표 1개만 때릴게요. 1개만 때리고 이것도 5문항 정도.
거의 한 5문장 정도 나와요. 오른쪽에 파트 7, 부동산 개발 관리 마케팅론 하고 나옵니까? 예, 여기도 5문항. 5문항인데 별 없이 가겠습니다. 별 없이. 5문항 한 장 넘기십니다. 마지막 8번째가 감정평가론 하고 나옵니까? 예, 별표 3개. 별표 3개 때리고. 3개 때리셨어요? 예, 6문항에서 8문항 정도. 6문항에서 8문항 정도. 그래서 사실은 문항을 표시를 우리가 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니까 총 몇 개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8개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부동산 학교는 몇 문항 출제됩니까? 40개 출제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편당 평균 한 5문항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근데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별 때린 거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별 때린 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뭐야? 수요 공급 이론 신경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정책이고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부분이 투자론이고요. 한 장 넘기시면 시간 뭐 또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금융. 그다음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야? 감정 평가론. 요렇게. 그래서 별표 많은 순서대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으신 자료를 한번 꺼내보세요. 오늘 받으신 자료를 한번 꺼내보시면 그 첫 번째 받으신 자료가 그 1주차 OX 기출지문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요거는 이제 우리 부동산학개론 최근 10년간 기출 문제 중에서 제가 봤을 때 또다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을 모아왔어요. 모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출 문제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모아왔다. 그리고 보시면 강의 계획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강의 계획표. 찾으셨나요? 예. 강의 계획표가 순서대로 안 돼 있어요. 1편하고 2편까지만 순서로 돼 있고 3주차 때는 뭘 봐요? 투자론. 4주차 때 정책론. 5주차 때 평가론. 6주차 때 금융론. 7주 시장. 8주 개발. 이렇게 순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1월달, 2월달 기본 강의 계획표를 갖다가 주로 공부하시는 책상 앞에다 붙여 놓으셨다가 부동산 학기로는 요 강의 계획표대로 진행을 할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상기 계획표는 제 사정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정은 감안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제가 수업하는 사정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계획을 짰냐면 그 중요부 감정평가론 같은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뒤로 몰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수업을 마친다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론이 경제론 투자론이 2, 3주차 때 가고 약간 정책론은 부담이 적거든요. 그걸로 중간에 넣고 바로 감정평가론하고 금융론까지가 핵심이 될 거고 7주, 8주에 있는 시장개발론은요. 약간 서둘러 맞춰도 되는 파트입니다. 오히려 지금 수업하기보다는 3, 4월달이나 5, 6월달에 수업을 해도 크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초반에는 별표 있는 부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시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책을 좀 넘기셔서 교재 페이지 20쪽으로 갑니다. 20쪽. 20쪽 가시면 이제 부동산학의 체계가 나올 거고요. 체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달, 2월달 수업은 제가 물론 전체 진도를 다 봐드리겠습니다만은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은 과감하게 좀 뺄게요. 과감하게 빼고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면 신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불신하고 저놈이 진짜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나? 시험에 안 나오는 것도 하는 거 아니야? 한다든지 아니면 시험에 나오는 건데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지 않는 부분은 일단 여러분들도 보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시고요. 제가 보는 부분만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면 약간의 내용 연결은 안 될 수가 있어요. 단절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연결을 언제 한다? 3, 4월 달에 한다. 알겠죠? 3, 4월 달에 책에는 3, 4월 달 잡도록 하고 지금은 뼈대만 좀 구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수업 시작합니다. 칠판. 수업은 어떻게 들으시냐면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뭐 필기하거나 체크하실 건 하나도 없는데 간혹 우리 수험생들 중에 필기를 해야지만 공부한 것 같다는 사람들은 교재다 말고 노트를 따로 준비하셔가지고 그 노트에다 필기를 하셔도 되는데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필기는 지금은 하지 말고 한 3, 4월 달 정도에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자, 칠판 한번 보실게요. 자, 부동산을 영어로 리얼 이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리얼 이스테이트. 리얼 이스테이트가 부동산이고요. 부동산학 그러면 단어는 똑같아요. 대문자로 리얼 이스테이트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문자 리얼 이스테이트는 부동산이고, 대문자 리얼 이스테이트는 부동산 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나라 부동산학은요,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사가 짧아요. 건국대학교 김영진 교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학문이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에요. 김영진 교수님은 부동산학을 만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뭔데? 기존에 있던 학문들이 존재했을 겁니다. 막 경제학, 경영학, 건축학, 토목학, 사법, 공법 이런 것들을 짬뽕시켜서 만든 학문이 부동산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학의 성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학은 5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종합과학이라 그래요. 종합과학. 두 번째는 응용과학이라 그래요. 응용과학. 세 번째는 사회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는 구체적 경험과학이라 그래요. 구체적 경험과학. 다섯 번째는 규범과학이라고 합니다. 규범과학. 그래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5가지고 5가지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종합. 따라하러 갈 땐 따라하는 게 좋아요. 응용. 사회. 구체 경험. 규범. 자, 그럼 잘 들어보시죠. 부동산학은 단순과학이 아니에요. 단순과학이 아니라 종합과학이에요. 두 번째,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 아니에요. 응용과학이에요.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 아니에요. 사회과학이에요.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고요. 그리고 규범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5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 말이거든요. 종합. 종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 부동산학과 관계되는 학문들을 쭉 한번 써보겠습니다. 부동산학과 관계되는 학문은 건축학, 토목학, 요거 부동산학과 관계가 있어요. 토지 위에 건물 짓는 거니까. 경제학, 경영학, 요거 부동산학과 관련이 있어요. 건물 지어서 돈 벌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공법, 사법, 이런 것도 부동산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민법 시간이나 공법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뭐 제가 수업이 먼저니까 미리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공법하고 사법을 구분하는 기준은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의 법률 관계인지 개인과 국가 간의 법률 관계인지를 가지고 구분을 해요. 자, 개인과 개인 간의 수평적 법률 관계를 사법이라고 그러고요. 개인과 국가 간의 수직적 법률 관계를 공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과 개인, 개인과 국가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수평 수직이란 말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인이라고 하고 나중에는 사인과 사인 간의 어떤 수평적 법률 관계는 뭐고? 사법이고, 사인과 국가 간의 수직적 법률 관계는 뭐다? 공법이다. 그러면 그 건축을 할 때 허가받고 주택 거래한 다음에 신고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슨 얘기입니까? 공법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부동산을 담보로 돈 빌려오고 임차권 설정하고 전세권 설정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사법적인 얘기고. 맞죠?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짬뽕돼서 만든 학문이 부동산학이어서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종합과학이다. 근데 요걸 3대 카테고리로 묶으면 공법, 사법은 법률적 측면, 경제, 경영은 경제적 측면, 건축, 토목은 기술적 측면 또는 물리적 측면이라고 해서 이 3대 측면을 우리는 복합 개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복합 개념은 통상 몇 대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3대 측면. 이 3대 측면을 2대 측면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 2대 측면으로 분류하면 법과 경제를 무형이라 그래요. 무형은 형체가 있다 없다? 없다. 기술적 측면은 유형이라 그래요. 유형 형체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눈으로 한번 확인이 가능한 거냐 불가능한 거냐를 구분하시면 되는데 법률과 경제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거다. 형체가 없다 그래서 무형. 기술의 발달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다. 고층 건물이 생기고 할 거니까 이거는 유형. 그래서 복합 개념을 3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경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2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과 경제 묶어서 뭐 무형, 기술은 유형.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부동산학은 경제학이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OX. 부동산학은 경제학이다. OX. 부동산학은 사법이다. OX. 부동산학은 건축학이다. OX. 다 X예요. 다 X. 방금 질문들은 다 X예요. 부동산학은 하나의 학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순과학이 아니에요. 얘네들 모두 다 짬뽕시킨 학문이라고. 부동산학은 하나의 학문으로 표현되는 단순과학이 아니라 짬뽕시킨 무슨 과학이다? 종합과학이다. 종합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부동산과 동산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어떤 점에 차이가 있어요?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그건 뭐 상당히 초보적인 얘기고 한자에서 나오는 얘기고, 감가가 되고 안 되고, 그다음에 무한정 증가시킬 수가 있고 없고, 그다음에 같은 물건을 찍어낼 수가 있고 다 다른 물건이고,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우리가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해서 배우시게 되는데, 부동산의 특성들 때문에 일반 학문들을 부동산에 적용을 할 때는요, 그대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부동산 실정에 맞게 약간 변화 또는 변형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회계학에 가면 감가상각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부동산학에 적용할 때는요, 감가수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부동산 실정에 맞게 약간의 변화를 준다. 그럼 일반 학문들을 부동산에 적용을 시킬 때는 그대로 적용한다? 아니면 변화를 준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에요.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순수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아까 부동산학교는 목차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예, 그 목차에 태풍, 홍수, 지진, 해일 이런 거 있어 없어? 그런 거 없어요. 부동산학은요, 자연적 움직임을 다루는 자연과학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인간이 부동산을 가지고 투자합니까? 부동산 정책을 집행합니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합니까? 개발, 관리, 마케팅을 합니까? 전부 다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다루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다음 부동산학은요, 실사구시의 학문이라 그래요. 실사구시. 실사구시 이상한데,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학문이면 안 되고 인간 생활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학문이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 실학 같은 학문 있잖아요. 못 써먹는 학문이면 안 된다. 써먹을 수 있는 학문이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경험과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학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은 원튼 원하지 않든 법 규제를 많이 받아 안 받아? 받지. 그래서 부동산학은 규범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느낌이 올 텐데,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사회과학이고 구체경험과학이고 규범과학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시험 공부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공부하셔도 되는데 자격시험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느냐? 부동산학은 단순과학이 아니라 종합과학이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다.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고,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구체적 경험과학이고, 규범과학은 반대말이 없어요. 그럼 이 시험에 나와 안 나와? 반대말이 없는 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왜 썼는데? 오지선 달아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규범과학은 틀리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격시험 공부하는 첫 번째 원칙이 이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정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나데이 법비. 나데이 법비가 뭐냐면 A가 아니라 B이다. 그 학창시절에 상당히 중요한 영어 수거 중에 하나입니다. 나데이 법비. 나데이 법비 몰라요? 나데이 법비 A가 아니라 B이다. 그러니까 자격시험 공부는 항상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A가 아니라 B이다. A가 아니라 B이다. 그러면 B이다만 알면 안 되고, 뭐가 아니라? A가 아니라. 그럼 시험에서 뭐로 틀리게 나오는지도 같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적은 시간 투자하고도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데이 법비.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거 하나 적어 가시지,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적어 가셔가지고, 저기, 책상 자리에다 하나 붙여놓으시지. 이거 자격시험 공부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나데이 법비. 우리 교재는 맞는 거 나와 있어요? 틀린 거 나와 있어요? 틀린 거 한 개도 없어요. 전부 다 맞는 말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자꾸 뭘 찾으래? 틀린 걸 찾으래. 그리고 혹시 옳은 걸 찾으라고 하더라도 틀린 걸 몇 개 찾아내야 돼? 4개를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틀린 거 찾는 것도 못 찾고, 틀린 거 찾고, 옳은 거 찾는 건도 틀린 걸 4개 찾고, 그리고 우리가 틀린 거 찾는 싸움이에요. 틀린 것은 not A 관련되는 내용입니까? 법 B 관련되는 내용입니까? not A지, not A.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not A 법 B. not A 법 B 몰라. 보니까. not A를 찾아, not A를. 그러니까 답은 B인데 A가 아니라를 주안점을 두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 다시 알려드립니다.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사회과학이고 구체적 경험과학이고 규범과학이다가 아니고, 어떤 말이 나오면 안 되냐면 단순 나오면 안 돼. 순수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 순수. 막 우리 수험생들 너무 순수해가지고 시험에서 순수 나오면 좋은 거 같고 막 그래요. 순수. 그다음에 뭐 자연과학이다. 그다음에 뭐 추상적인 학문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다 틀린 말이 됩니다. 자격시험은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학창시절에 공부 잘하고 나발이고 소용없다니까, 이런 거 잘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다니까. 부동산의 학문적 성격이었습니다. 알겠죠? 네, 두 번째입니다.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라는 게 있어요. 지도 이념. 3가지가 있는데, 책 보시는 거 아니에요? 칠판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효율성이고요.
두 번째가 형평성이고요. 세 번째가 합법성입니다.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효율성은 이용을 잘하자 하는 주예요. 형평성은 분배를 잘하자 하는 주의고, 합법성은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둘은 상충관계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충을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견제관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한번 듣고 이해해 봅시다. 이용 잘하자가 무슨 성? 효율성. 분배 잘하자가 형평성. 근데 효율성과 형평성은 무슨 관계? 상충관계. 상충은 대충 느낌이 올 텐데, 효율성 너무 강조하면 뭐가 떨어지고? 형평성이 떨어져요. 형평성을 너무 강조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면 이게 떨어지고, 이걸 강조하면 이게 떨어진다. 이게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계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민간은 아무래도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민간. 뭐 대표적인 민간, 제가 기업 같은 걸 한번 보죠. 기업의 목표는 뭐죠? 이윤 극대화입니다. 이윤. 얘들은 뭐 분배라든지 이런 측면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기업은 이윤 극대화가 맞습니다. 철저하게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할 겁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우리 왜 그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장애인센터라든지 그런 거, 아니면 도서관이라든지 기업에게 맡기면 그런 게 잘 안 생긴다는 거예요. 뭐 돈 많은 사람들이야 책 사보면 되겠지. 돈 많은 어른들이야, 돈 많은 노인들이야 실버타운 가서 살면 되겠지. 근데 분배적인 측면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게 무슨 성이라는 거예요? 형평성. 이게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공공 부분에서 개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뭐가 강조된다? 효율성. 공공에서는 형평성. 요거 시험에 틀리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민간에서는 형평성이 좀 더 강조되고 공공에서는 효율성이 좀 더 강조된다. 그러면 OX, X.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아무래도 민간에서 무슨 성? 효율성을 좀 더 강조할 것 같고, 공공에서 좀 더 형평성이 강조될 것 같지 않습니까? 왠지 좀. 이건 틀리게 나오면 말이 좀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집에 가서 공부를 별로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갖다 줘도 이건 좀 뭐 이상한데, 부동산 학개론 공부 안 하는 사람한테 갖다 줘도. 그러니까 이런 건 집에 가서 공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적고 계신 분 옆에다 써놓으세요. 이건 집에 가서 공부할 필요 없음이라고. 왠지 민간에서는 뭐가 강조되고 효율성, 왠지 공공에서는 형평성이 강조될 것 같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아무리 효율적인 이용이고 아무리 형평성에 맞는 분배를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범위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들어와야 된다. 이게 합법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과 인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뒤에 가시면 지역지구제라는 걸 배우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지역지구제. 따라해보세요. TDR. 그럼 나중에 배울 건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합시다. 지역지구제는 뭐를 강조하는 정책이면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뭘 잘하자? 이용 잘하자. 그럼 나중에 배울 건데 아직은 안 배웠어요? 안 배웠는데 대답해봐요. 안 배웠는데. 그럼 지역지구제는 뭐를 추구할 수 있다?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 근데 얘는 뭐가 떨어지겠다 아무래도? 형평성이 떨어진다. 그 얘기는 해줘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얘들은 무슨 관계니까? 상충관계니까. 그럼 TDR 아직 안 배웠지만 대답해보세요. TDR은 뭐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다?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TDR을 만들었다. 근데 TDR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뭐가 떨어진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것 때문에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건 당연히 알아야 될 거고. 나중에 지역지구제는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배우실 거고 형평성은 좀 떨어져요. 지역지구제 실시하면. TDR 제도를 실시하면 뭐는 높아지는데? 형평성은 높아지는데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상충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27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앞에 총론부에서는 나와봐야 이 두 개입니다. 나와봐야. 부동산학이 어떤 학문이야? 학문적 성격.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요거 두 개. 나머지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맘 같아서는 찢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교재 20쪽으로 합니다. 20쪽에 가시니까 1번에 부동산학의 정의 나옵니까? 예. 가로 1번에 부동산학의 정의가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만 연필로 체크. 다른 건 볼 필요 없어요.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1번 제일 끝에 보시니까 교수님 이름 누구죠?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은 부동산학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종합 응용 과학이다. 그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됐어요. 그냥 보시면 돼요. 종합 응용 과학이다.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이다? 반대말 한번 해볼까? 단순 아니고 종합, 순수 아니고 응용.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요? 또 오른쪽 표시로 가시니까 제일 위에 부동산 활동의 표 안에 들어갑니다. 원리, 기술 이렇게 돼 있고 옆에 종합응용과학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고 밑에 복합개념이라고 돼 있습니까? 아까 제가 복합개념은 3대 측면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2대 측면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3대로 표현하면 뭐고요?
법, 경기 이렇게 하면 되고 법과 경제 묶어서 뭐 무형, 기술은 뭐 유형. 그거 지금 묶고 계신 분 밑에 가면 한 번 더 있습니다. 핵심 정리 나옵니까? 핵심 정리에 별 하나 때립니다. 밑에 핵심 정리에 별 하나 때리고 제목 갑니다. 부동산의 무슨 개념? 복합 개념. 몇 대로 표현할 수도 있고 3대로 표현할 수도 있고 2대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3대로 표현하면 먼저 파란색 네모와 박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밑에부터 읽을게요. 제일 밑에 뭐? 법, 그 위에 경, 그 위에 기. 기술은 물리적 개념 그러기도 해요. 예, 법경기 하시면 되고 법과 경제를 묶어서 뭐? 무형, 기술은 뭐? 유형. 이걸 복합 개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부동산학은 여러 학문들을 짬뽕시킬 거 맞나요? 그걸 종합이라고 합니까? 종합을 네 글자로 복합 개념, 한장인데 다시 한번 할게요. 예. 부동산학은 여러 학문들을 짬뽕시킨 거 맞나요? 짬뽕을 종합이라고 합니까? 그럼 뭐를 종합시켰느냐? 네 글자로 복합 개념. 복합 개념을 3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률적 측면의 여러 학문들과 경제적 측면의 여러 학문들과 기술적 측면의 여러 학문들을 짬뽕시킨 거야. 이걸 2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과 경제 묶어서 무형, 기술은 유형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알겠죠? 나머지는 보지 말고 한 장 넘깁니다. 한 장 넘기시면 큰 제목 2번.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별 하나 때립니다. 별 하나 때리고 밑에 학문적 성격에서 종합과학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옆에 응용과 그 옆에 사회가 그 옆에 구체 경험과 그 옆에 교범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종합 밑에다 써요. 종합 밑에다가 단순 X라고 써요. X가 더 중요한 거야. 단순만 쓰면 진짜 절단난다 진짜. X라고 써야 돼요. 예. 그럼 단순 아니고 종합. 응용 밑에다가 써요. 순수 X. 순수 아니고 응용. 사회 밑에다 써요. 불러줄게요. 자연하고 X. 구체 경험 밑에다 써요. 추상 X. 추상 X. 규범각 밑에다가는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굳이 쓰고 싶으면 무규모, 혼돈 이런 거 쓰면 되는데 뭐 그런 시험이 안 나오니까 혼돈과학이 이렇게 나오겠냐고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규범과학이 이렇게 쓰면 되지. 부동산학은 단순 아니고 종합, 순수 아니고 응용, 자연 아니고 사회, 추상 아니고 구체적 경험 그리고 규범. 됐어요? 예.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 한 장 넘기십니다. 넘기시면 24쪽에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4번. 24쪽에 4번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찾았습니까? 가로 1번에 무슨 성? 옆에 동그라미 2개 하겠습니다. 이용 동그라미 하고 바로 옆에 이용 동그라미 하고 그 옆에 민간 동그라미 하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에 지역지구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거 동그라미 하고 지역지구제. 그래서 효율성에서 필요한 단어 3가지만 기억할게요. 뭐 잘하자? 이용 잘하자. 누가 이걸 강조한다? 민간이. 어떤 제도가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거다? 지역지구제. 오른쪽 페이지. 가로 2번에 형평성의 원리 있습니까? 똑같이 할 겁니다. 분배 동그라미. 그리고 공공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에 개발권 양도제도 TDR 길게 동그라미. 개발권 양도제도 TDR 길게 동그라미. 하셨어요? 예. 가로 3번의 합법성의 원리는 됐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학의 책에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교재 페이지를 조금 넘겨서 33쪽으로 갑니다. 33쪽에 가시니까 제목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하고 나옵니까?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안 했던 부분들은 3, 4월 달에 다 할게요. 근데 시험에는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1월 달, 2월 달 수업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다시 한번 학원에 나온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학원에 나온 이유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함입니다. 집에서는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봐야 될 것 같으니까 학원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시험 27번 치는 동안에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가 없겠지만 저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 다 있을 거니까 제가 제시하는 거, 제가 따라 오자고 하는 부분만 따라오시면 돼요. 알겠죠? 예. 교재 33쪽 제일 하단부에 가시니까 부동산의 개념 있습니까? 부동산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 리얼 이스테이트. 그 밑줄 하나 넣어놓으세요. 리얼 이스테이트.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부동산 학이라고 돼 있습니까? 그것도 리얼 이스테이트를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 R과 E를 동그라미를 좀 쳐보세요. 대문자로 돼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소문자 리얼 이스테이트는 뭐고? 부동산. 대문자 리얼 이스테이트는 부동산 학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적어도 우리 부동산이나 부동산학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몰라서는 좀 그래요. 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험에 다음은 부동산을 영어로 가장 잘 표현한 말은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지.
하지만 그래도 1년간 우리가 공인중개사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게 되는데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알아야겠기에 소문자 리얼 이스테이트는 부동산이고요. 대문자 리얼 이스테이트는 부동산 하게 되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가로 1번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별 2개. 별 2개는 처음이야 지금. 별 2개고 지금부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생기는 겁니다. 조금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34쪽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